네, 최근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창원지검에서 어제 보도 자료, 문자 풀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풀은 김영선 전 국회의원, 명태균 씨 A씨라고 표시되어 있고요. B씨는 고령군수 예비 후보자, 그리고 C씨는 대구시 의원 예비 후보자 4명에 대해서 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딱 예상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이것만 딱 했네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 거는 혐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전혀 없어요. 김영선 전 의원실에서 발생한 이 어떤 사건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영선 당시 의원실에서 이 명태균 씨한테 지급된 돈에 대한 어떤 흐름, 요거와 관련된 것이고, 김영선 전 의원이 소위 말하는 세비를 반띵 사건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불러왔는데 반을 명태균 씨한테 줬고 김영선 의원실에서 그리고 이 반을 준 거에 대해서 명태균 씨는 공천을 받아다 주겠다라는 명목으로 이 반을 떼간 거 아니냐. 그리고 나머지 이제 지금 등장한 고령군수 예비 후보자라든지 대구시의원 예비 후보자라든지 이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공천을 받아다 주겠다라는 명목으로 공천을 받는 대가로 그렇죠. 예. 요런 명목으로 이제 돈을 이제 걷어갔다 이거거든요. 예. 그 요것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인 건데, 근데 요거는 시작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지만 그래서 지금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된 어떤 돈의 흐름 그리고 이 고령군수 예비 후보자, 대구시의원 예비 후보자의 돈의 흐름이지만 이게 결국은 명태균 씨가 돈을 걷어간 거에 대한 실제로 공천과 관련된 뭐가 작동했는지 요거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추후에 수사. 그래서 요 혐의 자체가 확대되느냐, 요거는 뭐 혐의가 확대되느냐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만 혐의와 연관된 사람이 늘어나느냐, 여기서 사람이 늘어나느냐의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수사선상에 오르느냐, 그거는 지금 요 내용을 봐도 전혀 창원 바깥으로 나가는 내용이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감안하고 보시면 결말을 충분히 유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뭘 믿고 돈을 줬냐 하는 건데 뭘 믿고 돈을 줬냐? 아니 나는 사실은 김건희 윤석열과 친한 명태균을 믿고 돈을 줬다. 그 중에 한 명은 지금 기초의원 선거에 나온 예비 후보자 한 명은 그래서 돈을 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라고 해요. 네? 진술했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실제로도 그 사람을 데리고 아크로비스타까지 갔다며요. 네. 그래서 이제 보여줬다며 친한 거를. 그래서 이제 이게 충분히 돈을 줄만하네. 네? 돈은 뭐 인력을 아무한테나 주겠습니까? 네? 줄만해야 주는 거지. 그래서 김영선 의원이 무조건 줄 수도 자기를 공천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중앙당에서 누가 힘쓰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 부부와 친하다고 하네. 그리고 2022년 그 여름 가을 그쯤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믿고 돈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대통령 부부가 어떻게 연관됐는지는 수사를 해봐야 되는데 요거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검찰 수사. 정확하게는 2022년 봄이고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서 받은 돈으로 막판에 그 집 면밀 여론조사인가 그거를 돌렸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네. 예. 봄이네요. 그러니까 후보자들이 이제 6월달에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었지만은 예비 후보기 때문에 꽤 이제 윤곽이 드러나려면은 이미 꽤 한 세네 달 전부터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2월이나 3월쯤 지금 받은 것 같아요. 추정상으로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이제 그 수많은 의혹들. 이 중에서 김민하 평론가님 얘기하셨지만은 딱 돈거래만 집중을 하는 거고 검찰이 수사를 확대를 할지는 봐야 돼요. SBS나 이런 데서 단독 보도를 보면은 대통령하고의 통화 내용도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검찰이. 그렇죠. 물어보기는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문자 주고받은 것도 물어는 봤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문자도 확보했다. 문자도 확보했다라는 것까지도 이제 나왔고 그거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고 어쨌든 지금 이제 크게 보면은 여기에는 돈거래가 있고 돈거래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김영선 세비 반띵과 그리고 출마자 예비 후보자들한테 2억 4천 받은 거. 한 명은 더 있는데 그 황모 씨 조폭을 통해서 돈을 줬네 안 줬네 이거는 아직은 입증이 안 된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그 사람은 빠진 것 같고. 근데 이 돈거래뿐만이 아니라
지금 공천 거래, 개입, 그러니까 김건희의 공천 선물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를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 그렇죠. 공천 선물 그거가 있는 거고 창원 산단의 국정 개입 그리고 또 하나는 여론조사 조작. 이것까지 크게 보면은 이제 돈 빼고도 세 가지가 더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는 싹 빠져 있다. 네. 그래서 뭐 검찰의 수사가 언론의 속도를 항상 따라오지는 못해요. 하면 뒤에 또 수사가 좀 쫓아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가 봤잖아. 그동안 검찰이 주가 조작 수사를- 사건에서 봤어. 네. 도이치모터스도 그렇고 네. 뭐 명품 가방 수수도 그렇고 예. 다 봤잖아. 그러니까 예. 믿음이 안 가는 거지. 이거는 그렇죠. 이제 예전에 유동규한테도 그렇게 했거든. 유동규의 혐의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검찰이 가장 약한 걸로 때려서 그거를 유동규를 가장 약하게 주고 이게 했다. 그러니까 저는 딜이 들어갔다고 봐요. 사실상 딜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누구에게 명태균에게 쪽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들어갔는지 네. 간접적으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 대통령은 지난 목요일날 기자회견에서 명태균하고 기억이 안 난다라고 했고 덕담이라고 했고 뭐 해도 공천 개입할 수도 있지 뭐 이런 취지의 얘기까지 했잖아요. 예. 이게 이제 딱 가이드라인이 된 거죠. 그럼 검찰은 거기는 빼고 지금 요것만 수사를 하고 명태균도 그때는 허리 숙여 이제 사과했잖아요. 예. 경솔한 저의 언행으로 상처받은 분들한테 다 사과한다. SNS도 올리고 검찰 조사받을 때도 했단 말이에요.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어. 검찰 수사받고 나오더니 네가 가짜뉴스 퍼뜨린 네가 JTBC기자잖아 막 이러면서 이게 지금 뭘 보여주는 건지 정확하게 지금 기세등등해졌어 오히려 명태균이. 그러니까 법으로 보면 예. 지금 말씀하신 그 구도 속에서 이제 법으로 좀 보면은 명태균 씨의 지금 항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명태균 씨가 돈을 받은 명목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공천을 받아다 줄게라고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이잖아요. 지금 예. 그렇게 주장하면서 돈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수사를 지금은 어쨌든 이 수사를 처음 시작할 때는 선관위가 고발한 건으로부터 수사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선관위가 고발한 건은 김영선 반띵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예. 김영선 반띵 사건이 있는데 예. 선관위가 이걸 보다 보니까 지난해 말에 이제 검찰에 넘긴 거죠. 예. 지금 이게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그러니까 세비에서 500만 원씩 계속 떼서 줬다. 그렇죠. 예. 이상한데 예. 이게 뭐냐 검찰에다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이 된 건데 그러니까 검찰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인 것이고 그런데 명태균 씨가 어쨌든 이 돈을 떼간 이유가 있을 건데 그 이유가 공천을 받아다 줄게 김영선도 내가 공천해 준 거잖아 요 주장을 하면서 지금 떼가고 있다 그게 맞느냐 이걸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주장은 이제 빌려준 돈이다. 그러니까 빌려준 돈이라고 예. 주장을 하는데 예. 그걸 뭐 믿어줄 이유는 없는 것이고 믿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데 근데 어쨌든 간에 공천을 받아다 준 거냐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공천을 받아다 준 거냐를 확인을 하려면 공천을 해줄 능력이 누구한테 있느냐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죠. 명태균에게 있습니까? 네. 명태균에게는 공천을 해줄 능력이 없죠. 그럼 명태균이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겠죠. 그렇죠. 누구에게 부탁을 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탁을 했다가 우리의 전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여러 가지 증거는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근데- 말이 있었으니까. 이미. 근데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 전 국민 검찰 포함 전 국민에게 내려준 가이드라인은 나에게 공천을 해줄 권한이 없다예요. 우리는 그렇게 지금 들은 겁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왜냐하면 내가 추천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추천을 할 수 있죠.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추천을 할 수 있죠라는 거는 외압도 아니고가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나에게 공천 권한이 없고 나는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당당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추천을 한 것이다. 대통령도 추천하고 나도 추천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거다라는 항변이에요. 지금 이 그래서 이제 얘기는. 법리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이제 강변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는 이제 법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예. 이 항변이 있는 거다. 그런 보통 사건의 경우에는 최경영, 김민아, 김준일이 이런 사건에서 중간에 껴가지고 예. 공천 받아다 준다고 얘기를 한 다음에 돈 걷어가가지고 윗사람이랑 그렇게 통해가지고 공천을 이렇게 한 다음에 네. 검찰 잡혀가가지고 나는 공천해줄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직무 관련성도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면 검찰이 어떻게 합니까? 너 구속한 다음에 윗선까지 다 잡아가죠. 그렇죠. 근데 지금 흐름은 어떻게 갈 거라고 우리가 예상하는 거냐? 그러네. 그럴 것 같네. 대통령께서 이미 예. 지침을 내리셨으니까 예. 대통령은 아마 그 당시에 공천 권한이 없을 것 같고 예. 그러면 그 당시에 공천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공천 권한이 있는 사람 누구예요? 이준석 대표. 그 당시에 그다음에 공천관리위원장 이런 사람들한테 있는 거잖아요. 윤상현.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이다 앞으로. 지금 근데- 김소연 변호사가 얘기하는 게 이상하다. 자, 김선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게 이상하다라는 게 지금 오늘 아침인가요?
오늘 아침에 MBC인가요? 어제 저녁에 MBC인가요? 어제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제 오늘까지 보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MBC 라디오에서 11일이니까 어제네. 예. 어제 이준석 의원이 2022년 5월 9일 0시 그러니까 자정에 한 30분 동안 갑자기 명씨 명태균에게 전화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을 경선하라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공천을 준다가 아니고 경선하라는데요. 이렇게 문자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 씨가 깜짝 놀라서 그거를 확인차 전화를 하게 된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소통이었지 이걸 뭐 김영선을 해달라 이런 차원은 아니었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소연 변호사는. 그러니까 이준석이 먼저 자극을 해서 그런 문자를 보낸 것일 뿐 의도는 없었다. 그러니까 김소연 변호사의 주장의 결은 뭐로 해석이 되냐, 맥락은 뭐로 해석이 되냐면 지금 이러한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이 주장, 우리가 한 행위에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행위이다라는 법적 주장을 깰 수 있는 지금의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증거가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명태균, 윤석열 두 사람 간의 통화 내용이에요. 그렇지. 통화에서 그거는 부정을 못해.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을 내가 해줄게라고 얘기를 했다. 근데 당에서 말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요 얘기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명태균 씨 입장에서 이게 중요한 건데 김소연 변호사가 그거를 설명하는 방식을 지금 저렇게 이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그 대화가 어떻게 나온 거냐.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준석 대표가 그 당시에 공천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렇지. 뭐 이준석 대표 정확하게는 공천 관리가 알아서 한 거예요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당 대표니까 권한을 최종적으로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렇지. 이준석 대표가 명태균 씨한테 연락을 해서 당신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천을 해달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을 주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경선을 붙여달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말을 명태균 씨에게 전달을 함으로써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도록 유도한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소연 변호사가. 그래서 김소연 변호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 따라서 명태균 씨가 전화를 건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기에 따라서 전화를 받고 근데 이 김영선은 공천을 주려고 하니까 안심해라라는 이 얘기를 해준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요 맥락은 뭐냐면 이준석의 유도 신문의 어떤 유도에 넘어간 행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악의 축이 지금 저 이준석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유도한 거여서 넘어간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서 얘기를 하니까는 그냥 김영선 공천 해줄게라고 얘기를 해준 것뿐이지 실제로 공천 권한이 있는 이준석에게 준 지침은 뭐다? 경선을 해라라는 지침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재구성을 해볼게. 지금까지 나온 언론 보도와 알려진 것만. 자, 5월 2일 날 명태균이 뭐라고 하냐면은 김건희한테 연락이 왔는데 김영선 공천 선물이래 라는 녹취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김건희랑 그러니까 2022년 5월 2일입니다. 선거는 6월 1일 날 되고 5월 10일이 대통령 취임이고 그날이 공천이 확정된 날이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되죠. 5월 2일 날 이제 여사 선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사가 이거를 픽스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여사를 통해서 대통령이 윤이 이제 픽스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이 바쁜 거야. 그래서 그냥 맨날 뭉개고 했는데 5월 9일 날 지금 이준석 문자는 0시 20분 자정 무렵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이 야 김영선은 경선하라는데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김건희의 이 오다가 윤한테 내는 오다가 안 먹혔던지 뭐가 미스가 났던지 뭐 그렇게 지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그리고 그 전에 명이 나한테도 이거 단독 공천 달라고 했는데 나는 그건 안 된다라고 거절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대충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계속 오니까 윤한테 확인해 보니까 윤은 어쨌든 경선하라고 하던데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확보했다라는 게 5월 9일에
저기 명태균이 윤석열한테 문자를 김영선 좀 잘 봐달라라는 카톡을 여러 차례 보냈다라는 걸 지금 검찰이 확보했다라는 게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 새벽에 보낸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0시 20분에 그거 지금 경선하게 됐어. 큰일 났다라고 해가지고 여러 차례 보내고 그리고 아침에 김건희한테 전화를 한 거야. 김건희한테 전화를 하니까 김건희가 전화를 받고 오빠 이거 아직도 처리 안 해서 오빠 대통령 맞아? 명 선생님 아침부터 전화 오게 해놓고 하는 거 스피커폰 켜놓고 그러니까 내가 김영선이 해주라고 했는데 이제 변명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면서 당에서 말이 많네. 여기까지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김소연의 주장이 맞으려면은 경선을 그냥 끝까지 갔으면은 그렇지. 김소연의 주장이 맞는 거야. 그러면 그렇지. 윤이 경선하라고 했다며. 근데 여기서 바뀌었잖아. 그런데 그러면 이준석을 빌런으로 하기 이준석이 지가 책임질 부분은 있는 건데 여기서 핵심은 윤이 어쨌든 이 말에 따른 이게 다 사실이라고 보냐면 윤은 경선하라고 했다가 명태균 아침에 거는 김건희 통해서 통화한 다음에 이게 단수 공천이 됐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건 윤석열의 공천 개입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맞지. 오히려 김소연의 말 때문에 확실해져 버렸어. 확실해져 버린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그게 우리의 합리적 해석이지 않습니까? 네. 그게 합리적 해석인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여기서 계속 이 명태균 씨 측하고 윤석열 대통령 측하고 그러니까 용산하고 계속 어떤 이 사건을 어디로 몰아가려고 하는지가 흐름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면은 검찰이 어떻게 가르마를 탈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이러한 합리적 해석과는 달리 우리는 계속 합리적인 해석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이 명태균 씨가 구속이 될 거냐 말 거냐 요 가르마 어떻게 탈 거냐 요걸 지금 갖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한 대로 요런 증거를 맞춰보니까 사건이 지금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 개입한 게 맞네 검사가 볼 때. 그렇지. 그러니까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은 명태균 씨 구속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사건을 창원지검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타고 올라가는 수사를 해야겠네 이렇게 가는 거냐 예. 아니면은 그게 아니고 수사를 확대하느냐. 윤석열 네. 대통령 결국 지금 수사에서 위로 타고 올라가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한테 해준 그 얘기 통화상의 내용의 얘기가 무슨 의미냐를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얘기는 결국 이래저래 뭐 봤을 때 결과적으로 김소연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참고했을 때 그냥 덕담이었어.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처럼 그렇게 결론 내리고 윗선으로는 안 갑니다. 이렇게 하고 창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명태균이라는 그냥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어떠한 그 관계를 이용해서 허세를 떨고 다니면서 공천 받아다 준다고 얘기를 하면서 돈을 막 모아가지고 자기의 배를 불린 어떤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하고 끝낼 거냐 후자에 가까운 쪽으로 갈 거라는 그런 그런 말씀 거 드리는 같긴 거예요.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나온 게 지금 명태균 씨가 이건 검찰이 뭐 확보했다고 하는 겁니까? 명태균 씨가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 가운데 한 명,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 가운데 한 명, 이준석일 수도 있다라는 이준석일 수도 있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윤상현일 수도 있고 예. 이준석일 수도 있고. 당시 지도부 중에 한 명에게 명태균 씨가 보낸 문자에는 윤석열 대통령 전화가 왔다. 김영선을 전략 공천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 이거는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발표 하루 전날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거죠. 그러면은 김소연 변호사가 말했던 맥락상 따져보면 이 사람은 이준석일 가능성이 꽤 높아. 그렇지. 왜냐하면 이준석이 이거 경선이라는데 에이? 깜짝 놀래. 그래가지고 화들짝해서 김건희, 윤석열 함께 전화 받아가지고 대통령한테 아이고 은혜 있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이씨. 단수 공천이래잖아 라고 이제 다시 뭔가 메시지를 보냈고 그거를 누구한테 보냈어? 국민의힘 지도부 가운데 한 명한테 보냈으면 온 사람한테 보냈겠지. 그러니까 요거 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보기에는 음. 윤상현 아니면은 이준석인데 예. 그러니까 지도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지도부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최고위원, 당대표, 그렇죠.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윤상현은 그때 당시에 공천관리위원장이었지만은 지도부는 아니었어. 하지만 윤상현의 가능성도 있는 게 그렇죠. 나중에 윤상현이 끝났어라고 이제 얘기도 하고 윤상현을 캠프에 또 자기가 꽂아 넣었다고 얘기했잖아. 예. 그러니까 윤상현한테도 이빨이 먹히고 이준석한테도 이빨이 먹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렇지. 둘 다 근데 앞뒤로 맥락
맥락을 보면은 이거는 이준석의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이제 확실한 거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뒤집어진 거야. 0시 20분에 이준석이 본인이 그렇지. 경선을 하고 한다네. 그래서 네. 아침에 이제 통화해가지고 이제 윤석열한테 확답까지 받고 김건희가 그래서 전화 끊은 다음에 제가 윤상현한테 전화했어요. 라고 내일 취임식에 오세요라고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안한 거야. 예. 명태균은. 예. 그러니까 이거를 픽스를 하고 싶으니까, 왜냐면 여기서 얘기했다고 해도 여기에서 갑자기 발표해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하루 전날에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싶으니까 그렇지. 공천의 영향력이 확실하게 있는 이준석한테 해서 야 이거 단수 공천 맞아, 이거 잘 매조지해, 이렇게 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맞습니다. 김소연 네. 변호사가 있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의 이런 합리적이고 정당한 해석과 다른 주장을 또 하겠죠. 애초에 어떤 이야기 할까? 애초에 이준석 대표가 아까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러한 통화를 유도했다. 그러니까 의도가 불순했다라고 주장한 바 있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겠죠. 애초에 김영선 의원은 전략 공천되고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게 맞았는데 애초에 경선을 붙이라고 했다가 거짓말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나 이런 거는 덕담인 것이고, 여기서도 이준석 대표가 그러고 나서 이런 메시지, 이준석 대표나 또는 지도부, 이준석 대표의 의중이나 이런 결정의 방향을 아는 지도부가 그리고 나서 이거 보낸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것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나 지도부가 한 결정을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윗선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오인하게 만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김소연 변호사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는 이유가 있다, 지금. 이런 의심을 하는 거예요, 저는. 황호연 로펌. 근데 이제 그 취임식에도 참석하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가 되는데, 취임식에도 참석했지만 그 다음에는 대통령의 특별 열차. 오늘 조국 의원 같은 경우는 조국 혁신당 대표죠.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자기도 딱 한 번 타봤다, 청와대 있을 때. 대통령 특별 열차. 근데 여기에 명태균 씨가 진양역에서 타고, 그리고 그 KTX 안에서, 대통령 특별 열차 안에서 김건희 씨랑 밀담을 나눌 어떤 공간이 충분히 되네요. 그러네요. 일단 이 지금 상황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기자회견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은 기자가 이제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김건희가 명태균하고 수시로 연락했다라는 주장이 있다라고 하니까 내가 아내 휴대폰을 보자고 할 수는 없어서 물어봤다. 몇 차례 문자를 했다고 했고 일상적인 것들이 많았고 몇 차례 없는 걸로 안다라는 거니까 이 얘기를 종합을 하면은 문자는 했는데 꿈 해몽 같은 거 뭐 물어봤다라는 거 지금 그렇지, 그렇지. 보도가 다 났으니까. 네, 만난 적은 없다. 근데 만난 적은 없다라는 건데 그게 거짓말이었다라는 게 일단 여기서 그렇죠. 첫 번째는 이제 들고 난 거고 뒤통난 거고 6월 13일, 6월 22일 여기에서 이제 두 번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중에서도 특히 이제 대통령 여기 열차 전용 열차에서 KTX 진영역에 정차한 대통령 전용 열차에서 비밀 회동을 했다라는 거니까 어쨌든 명태균이 2022년 하반기 아니면은 뭐 상반기까지는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죠. 매우 그렇죠. 대통령 전용 열차 어떻게 탑니까? 이게 근데 지금 강혜경 씨 주장이고 명태균 씨의 발언으로는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일단 강혜경 씨가 특급 열차에 명태균 씨가 탔었다는 그 정황을 어떻게 들었는지 그걸 한번 직접 좀 들어보죠. 명태균 씨가 하는 말이 자기는 대통령 전용 열차를 타봤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6월 13일 날이 월요일이에요. 그런데 하루 전날인가 그 김건희 여사가 김해에 동화마을에 권장숙 여사를 만나러 가기로 일정이 잡혀 있다. 그래서 몇 시에 어디로 진영역인지 하여튼 어디로 오느라. 그때 명태균 대표가 저한테 직접 얘기를 했었고 특급 열차를 본인이 직접 탔다. 특급 열차. 그 열차를 이제 그 대통령하고 여사가 탈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 기차하고 좀 다르다. 해서 나중에 뭐 특급 열차라는 그 열차를 본인이 탔다 하면서 약간 경험담 정도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다른 분도 이제 명태균한테 그 얘기를 들었다. 네. 특급 열차를 탔다. 특급 열차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나? 이것도 지금까지 나왔던 이 사건의 개괄적인 맥락과 일치하는 이야기를
김건희 씨가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한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에게 황금이를 책임져라. 황금이는 명태균의 딸이죠. 예, 늦게 본 딸인데 황금이를 책임져라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것도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제 김영선 의원한테 의원님 공천 어떻게 받으신 거 아시죠? 라고 얘기를 하면서 명태균 대표와 그러니까 명 선생님과 황금이 애기 막내 애기 얘기하면서 평생 책임을 지셔야 된다라고 이제 김영선한테 얘기를 했다 하면서 명태균 대표가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서 그 얘기를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비 받을 때마다. 네. 또 늦게 주던지 조금 약간 이게 착오가 있던지 하면은 그 얘기를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명태균 씨가 녹취 파일 음성에 보면 아이를 팔았다고 한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까? 네, 황금이 얘기를 많이 했고 그 김건희 여사도 이제 황금이를 많이 이렇게 좋아한다. 그리고 뭐 고모라는 단어도 쓴다라고 했었고. 완전히 이제 저 이야기만 들으면 완전히 그냥 다 연결이 돼 버려요. 예. 그러니까 대선 때도 사실 명태균 씨가 사실 그런 면모를 보면 어떻게 그럴까 싶기도 한데 이 아이가 이제 걷는 게 좀 느렸다라는 거잖아요. 예. 요새 아이들은 많이 그렇다고 하는데 또 걷는 게 많이 느린데 이 아이가 걷게 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승산이 높아진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너무 좋아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정황을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실 그냥 그랬나 보다 하는 건데 예. 김건희 여사는 어떠한 이제 심상치 않은 일로 어떠한 이제 상서로운 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경향이 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일로 받아들이고 아주 각별한 어떠한 이제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자기의 이제 아이를 그 이후에도 활용을 하면서 이거는 그냥 애틋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제 생각에는 예. 그냥 명태균 씨가 그러한 귀여운 아이가 있었지 나는 뭐 그 아이를 챙겨줘야겠어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뭐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이 아이의 미래를 책임져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우리 귀여운 아이를 생각해 주세요 정도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제가 네. 볼 때는. 네. 그러니까 그 아이를 앞세워서 공천을 어쨌든 이 관철을 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공천을 관철시키는 어떤 맥락은 이 아이를 위해서 해주는 겁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왜 김건희 여사가 거부하지 않고 그걸 끝까지 밀어붙였느냐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고 그 명태균 씨가 이후에 주장한 녹취나 이런 것에서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또 김건희 여사가 뭐 이것도 사실인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반례들이 있어서 도지사 공천에도 이제 뭐 우리는 관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 요거 하나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하나를 했는데 요게 들통날까봐 전전긍긍 하는 거 아니냐라고 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가장 심도 있게,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자기 완결적으로 한 게 아마 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이 아닐까 하는데 아주 가장 신경 쓴 게 요거 아닐까 하는데 그랬다면 요 맥락이 아마 작용을 했을 거고 지금 말씀하신 특별 열차라든가 이런 것에 동승하게 되는 계기나 이런 것들도 뭐 비단 이 아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명 선생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맥락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예. 해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다 여기 드러나는 것이다. 그냥 특별 열차 그냥 타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 민간인이 어떻게 그 특별 열차를 타겠습니까? 아니 뭐 전용기에 민간인도 태우고 그러니까 그렇죠. 뭐 근데- 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이 없고 그냥 자기 맘대로인데 예. 그러니까 이게 김대평론가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주목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는 대통령의 거짓말이 또 드러났다는 거 앞단에 설명을 드렸고 또 하나는 결국은 이 세비 반띵이 김건희 지시로 시작됐구나. 그렇지. 그게 이제 명확해진 거잖아요. 어떻게 공천 받으신 거 아시죠? 예. 뭐. 그렇게 해서 황금이 책임지라고 했고 그거를 김영선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김영선도 그거를 수긍을 해가지고 간 거잖아요. 자, 정치자금법 위반 지금 아무리 이거 우리가 양해를 하더라도 예. 어쨌든 정치자금법 위반은 지금 수사 중이잖아요. 그렇죠. 세비 반띵. 그럼 세비 반띵. 김건희 조사해야지. 아. 이거는 조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공천개입 의혹도 뭐 있지만은 그거는 지금 안 한다고 치더라도 최소한 이거는 김건희를 불러야 되는 거고. 그렇죠. 결국은 황금이가 너무너무 이뻐서 너무너무 아이를 사랑하니까 김건희가 이랬을까?
결국은 이거는 이제 추론이지만 앞단에 그 여론조사 정황 증거도 그렇죠. 있지만 여론조사 조작이 있었고 그걸로 81차례 3억 7,500만 원 돈을 못 주니까 공천을 준 거고 공천으로 돈을 가져오라고 하는 게 이게 연결이 다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김건희가 직접 얘기까지 해버린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수사를 안 하는 게 이제 말이 안 된다. 안 하면 결국 특검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잠시 광고를 보고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 관련해서 검사를 퇴정 명령을 내렸던데 그것도 좀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언론계 상황도 조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 원 무슨 경종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지금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만에 감동 행복 비교해보세요. 네, 인터넷 가입 혜택 비교하느라 시간 낭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3년마다 가입만 해도 현금 상품을 주는 인터넷 비교원을 소개합니다. 인터넷과 휴대폰 그리고 가전제품 렌탈을 비교원을 통해 가입할 때 최대 48만 원, 알뜰폰 또는 휴대폰을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총 최대 108만 원의 현금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 상품 원치 않는다면 삼성 55인치 TV로 선택 가능하고요. 인터넷 신규 가입 후 소개한 친구가 가입할 경우 신세계 상품권 4만 원을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가입할 때 스픽스 유튜브 보고 왔다라고 하시면 고합량 비타민 B가 들어있는 웰세이브의 비타민 B 제품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1670-2571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한 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광고비를 기업들이 줬는데 그게 이재명한테 뒷돈으로 백도어로 뇌물 준 거다. 예, 그런 검찰의 주장입니다. 검찰의 주장인데 거기에서 공소를 지휘하는 주임 검사에게 당신은 왜 부산지검 소속이던데 자꾸 이거 성남지청 사건을 계속 하네. 거기다가 부산지검인데 발령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받았다가 매일 하루마다 성남지검으로 와서 이렇게 직무를 바꿨다고 해서 직무대리로 이렇게 재판에 출석하는 게 이게 맞니? 라고 해서 이제 판사가 당신 좀 이거는 해명해야 되는데 자꾸 해명을 안 하니까 퇴정하셔. 이렇게 된 사건이죠, 이게. 그러니까 성남FC 사건이라는 거는 뭐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예. 성남FC라는 축구단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원래는 이제 민간 거였는데 이제 예. 시 구단으로 이제 갖고 온 거였고. 예. 근데 그 구단의 기업이 이제 광고를 집행한 것이고. 예. 그다음에 또 시에서는 또 시의 어떤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기업들을 또 유치를 한 게 따로 있습니다. 근데 검찰은 성남FC의 구단주가 시민구단이니까 당시에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인데, 근데 기업에 대한 어떤 다른 이 지자체에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예를 들면은 뭘 유치한다든가 이런 걸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시에서는 이 기업에 좋은 일 해주고 예. 성남FC를 통해서 광고비를 집행하게 함으로써 예. 받은 거 아니냐, 돈을 이렇게. 요게 대가가 한 게 아니냐. 이렇게 구성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3자 뇌물 아니냐. 이렇게 엮은 사건이거든요.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네. 네, 그래서 예. 요거를 이제 하는 건데, 예. 하여튼 재판을 하고 있는 건데, 요 검사의 경우에는, 예. 요 검사가 원래는 이거를 이제 수사를 하고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 검사인데, 이 검찰에서 다른 데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럼 다른 데로 발령이 났으면 이제 여기 관할이 아닌 거잖아요. 다른 데로 발령이 났는데,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 검찰청법에 의하면은 다른 데 발령이 나면은 자기 관할 내에 있는 사건을 갖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손을 떼야 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 관행상 그렇게 되는 경우에도 파견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원래 하던 사건을 계속 공소유지를 하게 하는 그런 검찰의 관행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또 요거를 더 이제 편법으로 해가지고 이 재판이 있는 날마다 하루짜리 파견을 해요. 예. 이 검사를. 평소에는 그래서 다른 데 있다가 이 재판이 있는 날만 이 성남지청에 하루짜리 파견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판사가 이거는 너무 꼼수가 아니냐. 그래서 검찰청 쪽에다가도 이거는 너무 아무리 관행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너무 꼼수니까 이건 이렇게 하지 마라. 다른 검사를 데리고 와서 하든지 인수인계를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만 다 무시했어요, 검찰이.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이 판사가 아니 계속 이렇게 하면은
너무 꼼수니까 검사 지금 오신 검사는 내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말을 안 들으시니까 나가시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정성 검사가 주임 검사입니다. 예, 주임 검사. 나가시오 그래갖고 이 검사가 그러면 나는 이 재판부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여서 재판부 기피 예, 신청하겠다. 신청까지 포함한 모든 걸 하겠어 이래갖고 검사들이 다 나가고 뭐 이랬다는 예.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떠나서 예. 성의가 없어 검찰이. 예. 그러니까 성남 FC 수사하다가 부산으로 발령 냈는데 또 재발령 뭐 이렇게 임시로 예. 발령해서 서울 온 거 아니에요. 예. 그냥 이게 그렇게 중요하면은 성남 FC 사건이 중요하면은 그냥 성남에다 다시 발령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솔직히? 예. 아니, 이거를 하루짜리 1일 공판할 때마다 하루짜리 1일 발령을 또 내가지고 이런 게 꼼수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늘 그래 왔었나 그러니까 늘 보죠. 아니, 이거는 이례적이에요, 솔직히. 예. 이렇게 하지 오죽하면은 재판부가 제대로 발령을 내든지 길게 파견을 하든지 이렇게 이 얘기를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성의가 없다라는 거고. 본인들 편의상 아니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직급이나 뭐나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데 맞춰줘야 되니까. 부산지검에 있으면 직급이 맞춰지는데 이쪽으로 오면 직급이 안 맞춰질 거야. 그렇지. 그래서 아마 그거 때문에 이제 야 직무 대리로 계속 그냥 이렇게 매번 때우다가 요 사건만 끝나면 이제 네 직급 찾아서 가는 거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뭐 이런 걸 것 같아. 예, 그러니까 대충. 성남지청에 가기에는 급이 안 맞는다. 예. 뭐 이렇게 했겠죠. 예. 뭐 그런 사안이니까 좀 성의를 가지고 해라. 뭐가 예. 됐든 예.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예. 성남 FC는 길게 얘기하면은 조금 뭐 하니까 짧게 말씀드리면은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제3자 뇌물죄가 적용이 됐는데 일반적으로 뇌물이라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 변경을 해줘. 예를 들면 네이버에 제2사옥을 건축 허가를 해줘. 예. 그러면 그걸 해주는 거는 여기에 고용이 많이 늘어나면은 시의 세수가 늘어나니까 이건 좋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여기에 서로 들어오려고 한다라면은 내가 허가를 해줘도 안 들어오겠다는 데가 태반인데 근데 성남은 워낙 분당이 있으니까 좋은 데니까 해줘가지고 많이 오면은 세수가 늘어나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죠. 여기에서 뇌물이 이거를 해줬으니까 이재명이 받아. 이재명 측근이 돈을 받아. 그러면 이제 뇌물죄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구단 운영하는데 성남의 FC가 명문구단 1화가 이제 망해가지고 손 떼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돈을 넣은 건데 이거를 제3자 뇌물을 적용한 거거든요. 저는 이재명의 의혹 중에서 기소를 할 만한, 법적으로 다퉈볼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고 네. 택도 말도 안 된다라는 게 있는데 하나가 김문기의 알았다 몰랐다 하고 이 성남 FC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택도 없다야. 왜 그러냐면은 네.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냐면은 지자체에서 관행적으로 기업들이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유력자들한테 여기 후원 좀 해줘요. 스포츠다. 그렇지. 이게 다 끊겼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지금 체육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뇌물죄를 적용하는 게 이렇게 되면은 이게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꼼수가 있었을 수는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뭐 내가 성남 FC를 해결했었습니다. 그리고 막 정치적 욕심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은 아니 그걸 누가 알아?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를 네. 그러면 제3자가 누구냐랑 이거 국민이라는 거야. 그렇지. 성남 FC가 국민 시민 구단이니까. 심지어는 저는 이게 자본주의 상식하고도 맞지가 않는 게, 자 이걸 곰곰이 보시면 한국이 얼마나 웃기는 나라냐면, 조선일보 같은 경우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경우 수십 년 동안 조선일보에 들어가는 광고 단가를 광고주들이 야 이거는 어느 정도의 광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단가를 책정할 거야 라고 해서 그때도 책정했고 지금도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삼성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LG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전부 30년 동안 돌려막기 하고 있잖아요. 홍보실에서. 예? 서로 간에 아름아름으로 전화도 하고, 심지어는 기자들이 전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고 효과 있습니까? 유튜브만큼의 광고 효과가 있습니까? 텍스트가? 신문이? 어떤 자본주의에서 그렇게 해요? 근데 30년 동안 경원 유착을 해가지고 그것도 정부에서 봐주고 있잖아요. 신문 유통어 만들고 그래가지고 대충 너희들끼리 먹고 살아라 그러면서 봐주고 있잖아요. 검찰 한번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조선일보 기자들이 먹는 거 다 이거 제3자 뇌물죄입니까? 고연봉 받는 거 제3자 뇌물죄입니까? 아니면 조선일보에서 무슨 뭐 상 줘가지고 그거 상금 받는 사람들은 제3자 뇌물죄입니까? 거기 칼럼 쓰면 제3자 뇌물죄겠네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정말. 거기다 이거는 공공기관의 시청이잖아요. 예? 어차피 시청 목으로 들어가잖아. 이재명 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정말 이런 턱
더럽고 지저분한 짓을 상식적이지도 않고 정말 이게 뭐 어쩌자는 거예요. 예? 대한민국 40~50년 동안 자본주의를 그딴 식으로 유지를 해놓고 검찰이 이런 식으로 한 정치인 해가지고 이게 무슨 제3자 뇌물죄 이러니까 검찰 해체 이야기가 나오고 사람들이 아 이게 해체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말이 안 되지 진짜. 어지간히들 정말 하십시오. 어지간히들 정말 택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정말. 이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모든 신문사들의 사주들은 가서 다 해명해야 돼요. 광고주들도 마찬가지고. 예? 서로 간에 끌어당기고 칼럼에 1,000만 원 받고 이거 한번 파보세요. 전부 뇌물이지 그거. 안 그래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공공기관, 공사, 수많은 기업들, 경제신문사들 말해 뭐해요. 이거 완전히 부정부패는 한쪽에서는 그냥 수십 년 동안 지금도 이렇게 있는데 어딜 갔다가 거기다가 코를 붙여. 에? 참 말이 안 되는 짓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그래요. 자꾸 이거를 하나만 이재명이 유죄 나오면 뭔가 판이 바뀔 것처럼 국민의힘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그 일부 언론도 그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던데 그 전에 문재인 정부 때나 뭐 이렇게 한 몇 년 전에는 그게 가능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너무 시간을 끌어서 3년 4년 동안 검찰이 계속 이거야말로 별건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처음에 시작한 건 대장동이었거든. 근데 대장동은 지금 말도 안 나오잖아. 이재명에 관한 말도 안 나오는데 전부 별건 수사야. 별건 수사 해가지고 하나만 잡으면 이재명이 죽는다? 민주당 죽는다? 누가 그래요? 어떤 국민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17%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럼 굉장히 좀 이렇게 덜 떨어진 생각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하나만 무죄 나오면 검찰 저것들 이제까지 한 거 전부 좀 무리하게 기소한 거네? 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를 검찰과 국민의힘이 알아야 돼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정치검찰하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검찰을 이용을 합니까? 진짜 아닌데. 김민하 평론가님. 네. 뭐라고 한마디 해보세요. 아니, 워낙 뭐 최경영 기자님 혼자 쭉 말씀하시니까 거의 네. 끝날 때까지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약간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 예. 격정토로. 아니 저는 좀 황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게 지금 그 경찰도 검찰도 저렇게 동원이 되고 경찰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나 이런 대통령 부부 규탄 장애 집회 관련해서 민주노총 건들고 이제 야 너희들 불법 집회하고 이제 사람들 한 11명 잡아가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체포하고 이런 것들이 과거의 어떤 그 독재 권위주의 국가에서 사용했던 으름장도 이제 같이 한번 질러보자. 요거를 이 사람들은 아주 과격, 강경, 좌파 세력 이런 식으로 어떤 딱지를 한번 또 새롭게 한번 붙여보자. 그것의 일환으로 첫 스타트를 끊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경찰의 행동이. 그러니까 이제 민주노총이 와가지고 민주노총이 이게 일반 시민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강경 세력 이렇게 딱지 붙이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노총이 와서 이제 폭력 시위를 일부러 이렇게 계획적으로 했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딱 규정을 이미 해놓고 경찰은 움직이고 있는데 아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시위라는 게 지금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위를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해서 예를 들면은 오늘 우리가 집회를 하는데 1,000명이 모일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1,000명이 모이는데 적합한 어떤 장소는 여기까지다. 이렇게 뭐 신고를 해요. 그러면 네. 거기에 대해서 폴리스 라인 치고 이제 그 내부에서 이제 집회를 하는 것인데 근데 애초에 집회 신고를 할 때
1000명이 모인다고 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집회 장소로 허가해 주세요라고 할 때 그걸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1000명이면은 요 공간 정도에 찬다 이렇게 분석을 하지도 않거니와 대충 하는 겁니다. 집회 신고할 때 시민단체가 그걸 계산 어떻게 합니까? 예? 이 공간이면은 1000명 들어간다. 그걸 어떻게 계산을 해요? 그렇죠. 그렇거니와 그리고 애초에 1000명이 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거를 계산하고 우리가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헌법상의 권리인데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그걸 누려야 돼? 그냥 가서 누리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처음에 제가 신고제로 운영된다고 말씀드린 게 그 차원이고 네. 그 신고를 할 때 1000명이 온다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10,000명 올 수도 있고 10만 명 올 수도 있어요. 예. 1000명 신고하고 10명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은 신고한 장소는 한 요 정도인데 사람들이 그 장소보다 넘치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지난번에 집회할 때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넘치게 와가지고 그 원래 정해진 구역 밖에 막 이렇게 옹기종기 있고 막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차들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찰이 지켜주는 선이라는 거는 차들이 모두 못 들어오지만 경찰이 지키지 않는 선 바깥에는 차들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들 이 선 바깥에 있는 분들의 어떤 안전이나 이런 게 위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경찰이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는 이분들 이 선 바깥에 있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초에 신고된 그 장소를 넓혀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래서 집회는 신고제로 관리되는 거다. 허가제면 이게 헌법의 취지가 허가제면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서 왜 집회 시위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해산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뭐 헌법에 맞겠지만 신고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넓혀줘야 돼요 공간을. 그렇지. 경찰이 알아서 그렇지. 넓혀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경찰이 넓혀주지 않고 그날 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쪼갭니다. 쪼갠 다음에 가두리 양식장처럼 가두지. 그렇게 하니까 네. 일부 집회 시위의 프로들 있지 않습니까? 많이 해본 사람, 민주노총 거리에서. 사람들이 네. 완력으로 넓힌 거예요. 아, 넓혀준 겁니다. 그렇지. 이렇게 되니까 충돌이 일어나죠. 사실 민주노총 사람들은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표현의 자유를 구가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왜냐하면 답답하니까 좀 넓혀준 거거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넓히지 않은 거에 대한 경찰이 넓히지 않는 거에 대한 반발심 플러스 아. 그걸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왜 안 그렇죠. 넓히냐. 그렇죠. 가끔 충돌이 벌어지고 이렇게 된 네. 건데 그런 요런 전후 맥락들을 그럼 충실히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뭐 그렇게 가서 이제 완력을 사용하고 이런 게 뭐 100%다 잘했다, 아유 시원하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그런 맥락이 있는 거다. 그러면 경찰도 잘한 거냐 이런 걸 따져야 되잖아요. 앞으로 그렇죠. 시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무조건 이제는 경찰도 그렇고 보수 언론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폭력 시위를 변질돼 가지고 앞으로 시위하면 다 때려잡을 것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그걸 통해서 의도하려는 건 뭐냐? 앞으로 이제 뭐 시위 집회 요런 곳에는 오지 마세요 다칩니다. 이런 거를 의도하는 그렇지. 거 아니냐? 맞아. 그런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일반 시민들한테 약간 겁을 줄 수 있는 게 다친다. 그 가족들이랑 오지 말아라. 축제화 돼서는 절대 안 된다. 요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일부 사람들만 오는 그래서 일부 사람들만 오니 한정된 집회고 한정된 집회니 국민의 뜻이 아니다. 그런 쪽으로 이제 몰고 갈 것 같습니다. 예. 의도는 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KBS에서 비슷한 시기에 동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영풍 기자라고 있어요. KBS 청 기자가 언론 자유상을 받았대요. 근데 받은 게 어디야 이거 대한민국 뭐던데? 대한민국 뭐죠? 대한민국 언론인 대상을 받았나 봐요. 대한민국 언론인 대상 언론 자유상. 예, 언론 자유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언론인 총연합회. 대한민국 언론인 총연합회 김준일 평론가는 이제 그 경향신문 기자를 몇 년 하셨었죠? 저는 2011년까지 하고 지금 그만둔 지 벌써 오래됐어요. 한 10몇 년 했죠. 10년 정도 했습니다. 10년. 10년 정도. 그때 대한민국 언론 총연합회라는 곳은 없었을 거고. 지금 이거 만들어진 지 한 2년 된 것 같은데요. 예. 어. 대한민국 언론인 대상이라는 것도 못 받아봤죠. 2회라 지금 두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급조된 언론단체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네. 뭐지? 저기
저기부터 해가지고 나 이름이 요즘 기억이 안 나. 공원령. 공정언론 국민연대부터 네. 해가지고 이런 이름을 꼭 것들이 기억할 필요는 없으니까. 예, 하도 저를 괴롭혀가지고 예, 저도 많이 괴롭혔어요. 이 단체에서 이제 대한민국 언론인 대상 시상식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화환을 보냈네요. 예, 그리고 막 김장겸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축사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짧게 말씀드리면은 예. 그러니까 모든 거를 이게 대표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한국 기자협회가 있고, 한국 기자협회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이달의 기자상 그리고 뭐 이제 한국 기자상. 한국 기자상 뭐 이런 예. 거를 준단 말이야. 1년에 한 번씩. 예. 이런 거하고 별도로 우리는 따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뭐라고? 대한민국 언론인 총연합회. 대한민국 언론인 총연합회. 총연합회 뭐 이런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각을 볼 수 있는데 예. 한국 기자협회 등등등도 뭐 이들이 얘기는 안 하지만 여기도 다 좌편향돼 있다. 이렇게 좀 보는 시각이 제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맨날 이런 거를 만들어요. 이렇게 자기들끼리 똘똘똘 뭉치는데 예. 권위가 1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받는 뭐 상이라는 것들도 그렇고 여기에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모든 진영을 아울러 가지고 사실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가 됐든 예. 뭐 좌파도 들어오고 우파도 들어오고 다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자화자찬하는 것도 웃기고 그거를 이제 언론재단에서 KBS하고 언론재단에서 공간에다 빌려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파 일부 세력에만 복무하는 언론재단과 KBS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항상 단체 이름에 이렇게 대한. 과잉된 네. 이런 게 들어가는 단체는 조금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된다. 대한총. 네, 총. 연합. 예. 옛날에 이제 수원 시장님이 제가 고향이 수원이지 않습니까? 예. 세계 화장실 연합회 총 회장님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단체가 실제로 세계에 있어요? 세계에 있지는 않죠. 수원에는 있고. 그렇죠. 예, 수원에는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이제 애교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예. 화장실이니까 예. 화장실 문화에 대한 거니까. 예. 근데 이건 언론인 대상으로 지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이분들이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한번 언론 자유와 어떤 언론의 공정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겠다라는 취지로 하는 거면 저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좀 인정해 줄 수 있지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가령 제가 이제 오늘도 한겨레 어떤 칼럼에 그 짧은 칼럼에 써 있었는데 예. 문재인 정권 시절에 예. 문재인 대통령을 KBS 기자가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예. 인터뷰하는데 예. 야당이 독재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네. 라는 어떻게 질문을 했다가 온 비난을 다 받았습니다. 송현정 기자. 네. 예. 근데 그때 저는 그거를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다. 옹호하는 이제 글도 쓰고 그랬어요. 공개적으로. 예. 기자가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다. 예. 그리고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잘 답을 했다. 그러면 된 것이다. 그 대통령이 하고 싶은 잘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인터뷰의 묘미 아니냐. 그러면 되는 건데 이 정권 어땠습니까? 박장범 기자라는 분이 덜렁덜렁 가가지고 조그만 파우치. 예, 예. 덜렁덜렁 가가지고 예. 대통령이 난 평소에 여기에 앉아가지고 회의를 한다. 너도 앉아봐라. 이러니까 거기 또 덜렁 앉아가지고 어이 좋다 이러고 예, 민감한 질문은 하나도 안 하고 말씀하신 대로 조그만 외국 회사 가방이라고 하고 예. 이런 분이 지금 KBS 사장이 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들과 한 몸인 분들이 만든 단체에서 그런 박장범 사장하고 내부에서 결을 같이 하면서 그러한 박장범 사장 같은 분이 KBS의 사장이 돼야 된다고 사실상 주장을 하시면서 아니 실제로는 이런 말도 했어. 천영식 펜앤드 마이크 대표가 수상을 했거든요. 근데 수상 소감으로 내년에는 박장범 KBS 사장이 이런 매체상을 받을 수 있게 KBS가 노력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KBS가 이제 펜앤드 마이크처럼 네.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대놓고 이런 얘기를 네. 하고 그다음에 이영품 이 상을 대한민국 언론인 대상을 받은 예. 이영품 전 기자라는 분은 예. 이분은 박장범 사장과 같은 분이 KBS에 탄생하기를 오매불망 예. 그렇게 기원을 하면서 로비에서 농성을 하셨던 분이에요. 아 그렇죠. 농성을 하시고 그때 그 농성에 정말 이 농성 잘하는 것이다. 최초로 화환 보내신 분이 예. 예? 누굽니까? 시사타파 배승희와 좌파타파 장해찬이라고 써 있는 화환이다. 네? 그거 최초는 아닐지 모르니까.
하여간 뭐 그냥- 하여튼 제가 지나갈 때는 예. 그 화환이 하나가 딱 있었는데 네, 가장 먼저 보낸 네. 축에 속한다. 예, 나중에 보니까 그 화환 뒤로 이렇게 화환들이 쫙 이렇게 서더라.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상을 주니 뭐니 하는. 그랬었어요? 시사타파 배승희와 예, 좌파타파 장해찬 이렇게 딱 써가지고. 좌파타파 장해찬 이렇게 그러니까 써져 있었어. 그런 아주 주옥 같네. 그런 분들이 이런 걸 하고 있다고 하면 와. 속이 뒤집힙니까 안 뒤집힙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공정 언론하고. 근데 이 화환을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가 보냈다고 하니까 이렇게 쭉 맥이 닿네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됐는데 곧 있으면 이제 당선자가 아니고 대통령이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골프 약간 골프 말을 좀 연습을. 실수했는데 예. 시사타파 배승희가 아니라 따따붙다 배승희와 따따붙다 배승희. 따따붙다 배승희와 좌파타파 장해찬입니다. 예. 좌파타파. 예. 매체명은 명확하게 해줘야죠. 저는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다고 하니까 대통령이 골프 연습을 한다는 걸 보고 정말 기겁을 했어요. 같이 골프를 칠 시간은 있을까 없을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골프 쳐서 스킨십을 넓히면 뭐가 될 줄 아나 보지? 트럼프한테? 큰일이다. 아니 진짜 큰일. 대통령 그게 이제 보도가 되잖아 다. 보도가 되고 제일 먼저 보도가 되는 게 그거야. 트럼프 됐으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아 트럼프가 골프를 좋아하니까 우리가 골프 연습을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트럼프랑 네. 골프 치면서 우리가 잘 구워 삶을 거야. 의심이 되는 이야기잖아요. 건, 아니 근데 이야기. 의심이 되는 건 예. 그조차도 아닌 것 같다. 그조차도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정말 그런 생각이라도 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예. 그런 생각이라도 했다면 예. 제가 100 중에 한 1 정도는 그 어떤 평가해줄 마음이 있는데 17%는 줄 생각이 있다. 네, 골프라도 치시려고 했구나.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주장하는 게 무슨 뭐 한 10몇 년 동안 골프를 안 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실은 골프는 꾸준히 쳐오신 것 같고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몰래 친 것 같고 그 김건희 여사랑 그 공군 골프장인가 그렇죠. 어디 가서 골프 쳤다는 그 보도도 있었어요. 그렇죠. 드러나지 않게 네. 쳐온 것 같은데 네, 확인은 안 해주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는 당당히 칠 수 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노컷뉴스 보도에 의하면은 이 우리를 경악해 한 기자회견한 날 있지 않습니까? 7일 날 예. 우리 국민 여러분께 사죄하고 예. 이렇게 2시간 30분 동안 이제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골프 치러 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라운딩하러 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 트럼프를 대비한 뭐 라운딩이라고 이제 와서 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바로 자연스럽게- 라운딩을 하러 갔었어? 자연스럽게 그렇게 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트럼프는 좀 핑계 아닌가라는 의심도 조금 갖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도 한 2년 반 지났으니 이제 골프도 좀 치면서 나는 내 몸 관리하겠다 뭐 이런 모든가요? 지금까지도 해왔는데 당당히 치겠다. 요거는 사실관계를 조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예. 11월 7일 목요일 날 이제 그거 했잖아요. 대국민 사과랑 대국민 담화랑 기자회견 기자회견 했죠. 했잖아요. 예. 그리고 9일 날 9일 날 이틀 뒤에 예. 서울 태릉 체력단련장에 라운딩을 했고 그리고 10일 날 보도가 나온 거예요. 중앙일보로 용산 출입 기자한테 트럼프와 외교위에 8년 만에 골프채를 잡았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근데 김선원 의원 국정원 1차장 출신의 김선원 의원이 의혹 제기를 한 건데 지금 이미 박선원 의원 죄송합니다. 박선원 의원이 올해 8월 19일부터 29일까지 UFS 연속기간이었고 24일 부천 호텔 화재 사건의 사망자 추도 기간이었는데 24일 성남 한성대, 31일 서울 태릉, 9월 7일 남수원 골프장에서 기존 예약자를 물리치고 골프를 쳤다는 제보가 있다라고 국방부 장관한테 질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이분은 정보력이 좀 있는 분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쳤다라는 거고 전 골프 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제 너무 웃긴 거지. 트럼프 핑계 대가지고 이게 그러네. 진짜 웃긴 게 기자회견 했잖아요. 그리고 그 핑계로 휴대전화번호 바꿨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핑계로 증거인멸을 했어. 그렇네. 증거인멸을 합법적으로 했어.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이거를 핑계로 골프를 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대단하다. 시간이 다 대단해. 됐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올해 6월에 그 중앙일보 기사가 났는데 전직 호주 총리가 현직 호주 총리한테 트럼프 당선되면 조언한 게 있어요. 강하게 나가야 된다. 그 칼럼 나 봤어. 예, 포린 예. 팔로스에 나왔잖아. 예. 아주
확실한 칼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 호주 2016년에 내가 트럼프 상대해봐서 아는데 트럼프는 강강약약이고 그렇습니다. 한번 호구 잡히면은 완전 뜯어먹으려고 완전 한다. 뜯어먹는다. 그러니까 스트롱맨들하고 그렇게 존중해주고 협상하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세게 논리적으로 세게 나가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윤석열 이거 큰일이다. 호구 잡힐 것 같아서. 미국의 우방인 호주 전 총리의 조언입니다. 어. 네, 저도 그 칼럼 큰일이다. 봤는데 어. 절대 호구 유하게 상대하면 안 된다. 어. 트럼프가 뭘 제시할 거니까 우리가 뭘 내놓을 거야라고 거래하는 상황으로 가면 안 되고 처음에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면 트럼프가 탕 하고 문을 닫고 나간대요. 나갔다가 하루 이틀 돼서 계산을 한 다음에 다시 협상을 한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런 식이라는 겁니다. 철저히 장사꾼이기 때문에 철저히 장사꾼이지.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짧게 다 되는데 주한미국 만약에 철수하겠다고 저쪽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 협상할 때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우리나라 반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나 이거 못할 수도 있다. 네. 이런 식으로 벼랑 끝전도 폈는데 그러면은 감축 좀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그렇지. 오히려 저쪽에 당황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협상해야 되는데 100억 달러니까 그럼 저희가 90억 달러만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가면 망한다라는 거야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외교에서의 최고의 장점이 월스트리트저널도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예측 불가능성이에요. 예측할 수가 없고 정상적인 외교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우방들이 애를 먹을 것이다. 그러면 예측 불가능한 대통령한테는 예측 불가능한 대통령이 맞서야 된다. 나만큼 미쳤네?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협상이 잘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예. 우리한테는 국민들한테는 예측이 어려운 대통령인데 왜냐면 항상 예측을 뛰어넘으니까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부부싸움 그렇죠. 많이 하겠다. 예, 예측을 항상 뛰어넘으니까. 근데 해외의 우방들에게는 너무나 예측이 쉽고 예측 가능해. 예측 가능. 너무나 쉬운 대통령이어서 너무 쉬워. 큰일입니다. 큰일. 예. 이 상황에서도 뭐 대만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는 나에게는 종교다라고 뉴스위크에서 인터뷰를 해놨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대만을 강력하게 지키겠다라고 혼자 십자군 전쟁 치르고 있어요 지금. 성전 버리고 있어. 혼자 진짜 성전 버리고 있어. 미치겠어. 트럼프는 대만도 협상할 태세인데 그러니까. 중국과. 예. 최경영의 정치본색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